오늘의 시장을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과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손지수 주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감 지수 먼저 확인할게요. 코스피 약세로 마감되진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0.7포인트 상승이고요. 1980선은 그래도 회복한 채 마감이 됐네요. 이런 오늘 시장의 소위에서 어떤 이슈 잡혔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장 시작부터였습니다. 9시 45분쯤 되니까 기업은행이 확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출범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열심히 일할 인사들이 뽑히고 있고요. 또 새로운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왜 그 주식시장 가운데서도 펀더멘털, 수급 다 무시하고 정책 이슈 이건 받쳐준다면 쫙 주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련 수혜 종목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종목이 기업은행이었습니다. 정말 정책 관련 수혜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조성호 과장님, 네. 기업은행 일단 오늘 3% 가까이 오르긴 했어요. 기대감 몰리고 있고 정책 관련 수혜주라고 하네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이게 뭐 코스닥 종목이었으면 제가 또 테마 얘기 꺼내려다가 이게 또 기업은행쯤 되니까 좀 얘기가 되는 예,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지난 연말 뭐 연초 흐름들 봤을 때 금융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기업은행 혼자 지금 소외됐었죠. 네. 근데 작년 4분기 실적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외됐던 그런 흐름에서 이제 어떤 좀 재료가 하나 좀 돌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중소기업은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혀왔었고 그것이 이제 뭐 코스닥 쪽에 좀 이제 어떤 훈풍을 뭐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뭐 전망들도 있지만 뭐 어디까지 좀 테마적 흐름이라고 봤을 때 실제 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서 역시나 좀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통을 좀 트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소기업은행, 이제 기업은행의 이제 본연의 업무죠. 뭐 제일 또 잘하는 업무고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송혜 선생께서 그 기업은행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 이 광고 덕분에 기업은행 수신이 굉장히 늘었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좀 이렇게 자금도 넉넉한 상황이다라고 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규제가 좀 약간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순이자 마진 같은 것도 개선할 수도 있고요. 지난 그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1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봤을 때 지금 올해 PER을 추정해보면 8.8배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은행주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번에 그 뭐 환율 하락 등으로 해서 이제 금융주들이 랠리를 펼칠 때 특히 이제 빅3 같은 경우가 이제 과도한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이제 올라왔다 그러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매력을 가지고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촉매가 돼서 좀 주가가 좀 탄력 있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 많이 바닥에 깔렸다 올라오는 거니까 이제 이걸 뭐 어떻게 보면 매수 시그널로 좀 볼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건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것은 좀 미리 좀 주의하셔야죠. 뭐 미리미리 뭐 기업은행을 좀 매집해 놨다라는 분 같은 경우에 좀 크게 걱정 안 하시겠지만 뭐 이게 이제 이 여파로 해서 계속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러면 안전하게 좀 비중을 좀 평소보다 작게 들어가시는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슈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는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다.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오랜만에 또 저는 안 좋은 얘기 하실 줄 알고 이게 이제 그랬는데요. 끝에 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좀 안 좋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건 쉽게 말해서 깔렸다가 이제 고개 드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출범 관련해서 정책 관련 이슈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중소기업 육성책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임플란트 관련주들 부각됐었고 또 창투사 관련주들도 부각됐었고요. 여러 가지 정책 관련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손지수 주임님, 다른 종목군들 거론됐던 종목들도 점검해 주세요. 좀 과연 안전한 것인가? 다른 종목들은 분명히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박근혜 당선인에 관련된 이슈가 매번 이제 매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때 지나갔던 이야기들 중에서도 건설주들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종목들도 사실 한때 보면은 이제 상한가를 많이 이제 쳤다가 다시 요즘 또 조정받는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테마를 타는 종목들은 조심스레 이제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기본 전제 하에 최근에 그래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의 활동을 이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에 맞아요. 대한 거를 그냥 네. 넘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 최근 뉴스에 계속 이제 중심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왜 이슈가 이렇게 강조가 되느냐, 거의 뭐 경제부총리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서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잘 올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초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ICT 융합 분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와 통신 기술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이 안에 컨텐츠라든지 뭐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슈를 타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종목들이 이제 네. 추려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 네. 종목들 다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부각된 것들 추려내신 거예요? 예, 약간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추려낸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 다 이제 알게 되죠. 어떤 종목이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나중에 후발 때는 누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뭐 청담 러닝이라든지 대원 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컨텐츠 쪽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이 이슈가 언제 또 사그라들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막 며칠 또 두고 보고 있다가 몇 번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따라가면 그게 꼭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왔을 때 한번 그 올랐던 부분이 숨이 좀 죽고 나면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섣부른 이렇게 일명 한 번에 모두 투자를 하는 올인을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책 관련주 받쳐주면은 주가 좋습니다. 흐름 잘 나가는데 이런 앞서서 살펴봤던 이런 종목군들 있죠. 관심권에 넣어두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 따라가기보다는 앞으로 정책들이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딱 잡는지 실적 내부 기업 그 상황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경우는 괜찮다라는 말씀 앞에서 해주셨고요. 정책 관련 이슈 첫 번째로 점검해봤고요. 다음은 안 좋았던 거 봐야죠. 자동차주 넣어봤습니다. 네, 자동차주 자주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약해지더라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일제히 밀려났는데 엔저 관련한 이슈 부각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수출주들 중심으로 자동차주들 밀려났습니다. 장중에 달러엔 환율 94엔대에 진입하기도 했었고요. 막판에 보니까 조금 이제 안정이 된 채 마무리가 되겠는데 이 엔저라는 움직임이 얼추 반영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뭐 관련 이슈 나오면 또 막 휘청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보수적이시잖아요. 여전히 그러신가요? 저는 뭐 어떨 자동차주의 거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하고 네. 지금 역시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주가 좀 급반등했었죠. 뭐 이제 G20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거예요. 네네. 이제 G20에서 일본 한번 좀 혼내주겠다 좀 이런 분위기 감지됐다 보니까 이제 네. 좀 뭔가 견제에 나오겠지 했는데 G20 변죽만 울리다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런 쪽에 실망 매물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이 면제부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나 용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 안 하네 하니까 이제 또 오늘 니케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동안 지난주에 좀 올라가던 자동차주도 이제 앞으로 그 상승분 좀 반납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기아차가 이제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8만 원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너무 뭐 낙폭과대 아니냐, 뭐 30% 이상 빠졌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일본 엔저만 문제가 분명 아니에요. 지금 미국 차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자동차가 지금 뭐 일본 차만 뭐 막는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이제 서로를 견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네. 지금 이제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하고만 지금 뭐 싸워서 이긴다고 자기의 자리가 지켜지는 거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재밌는 사실 제가 하나 발견을 한 게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차트를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기아차 차트하고요. 애플 차트를 한번 겹쳐서 보세요. 작년 기아차랑 애플이랑 왜요? 작년 9월부터 차트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쌍둥이. 기아차 현대차처럼 똑같아요.
그럼 이걸 분석할 때 이거 무슨 의미일까 저도 이제 많이 고민했죠. 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정말입니다. 근데, 애플이랑 기아차. 네. 네. 근데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이 이제 경쟁자 위협에 봉착해서 자기의 파일을 뺏기는 거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 애플도 이제는 과거의 영화, 뭐 주가 뭐 700불 가고 네. 했던 영화를 다시 꿈꾸기는 너무 지금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런 환율 수혜를 노리면서 그렇게 장사해 본 적이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얻었던 것은 덤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 덤을 우리가 다시 획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낙폭과대라고 하는 착시 효과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장님 지금 예. 화면에 애플 주가 흐름 차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애플이 저러하고요. 조금 더 긴 흐름에서 봐야 되나요? 예, 기아차 차트를? 작년 9월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 작년 9월부터 조금 더 차트 흐름을 조금 압축시켜 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네, 기아차가 네. 여기서부터 한번. 정말 밀려났어요. 자, 이제 애플 다시 한번 네. 보여주세요. 자, 기아차가 이러하고 예, 오, 비슷하죠. 진짜?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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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게 공교로운 이유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애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5의 판매 부진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기아차도 환율 뭐 엔저 위협하지만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죠. 경쟁자 위협. 경쟁자 위협이죠. 네, 지금 네. 애플은 삼성전자만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중저가 후발주자들의 지금 거센 공세도 있고 또 이제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일본 차만 경쟁자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차들도 작년 4분기 실적들 GM이나 포드나 다 양호했어요. 유럽 쪽이 부진한 걸 감안하고도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2기 때 아무래도 오바마 정부가 자동차 노조를 등에 업고 이런 지지를 받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인데 집권 1기 때는 자동차 업종에 별다른 게 해준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한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과거의 영화를 누리는 건 솔직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반등하는 구간 노릴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시마 기아차가 7, 8만 원 이상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기대감을 안 갖고 있어요. 자동차 주에 대한 시각. 이분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손지수 주임님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네, 사실 자동차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 3위 다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환율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지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국 자동차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포드나 GM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 대수로 따지면 아직도 세계 5위를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현대와 기아가 생산 대수는 상당히 늘리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상당히 비싼 차잖아요. 현대 기아차가.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뭐 50% 할인 정책, 이렇게 계속 약간 자동차의 가격을 저가품처럼 이렇게 내놓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고 국내 이제 그 이용자들,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도 이제 미국과의 그런 수입이 조금 편해지면서 지금 외제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뉴스들을 좀 보면 2030 시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네. 뭐 비슷한 값이면 외제차를 사겠다. 하긴, 이런 마인드가 네. 조금 저희 많이 주변 나오면서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저도 그래요. 예, 외제차 갖고 네. 싶으시죠? 뭐 맞아요. 몇백 차이면 차라리 뭐 네. 현대차보다는 외제차를 갖겠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20대들의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거의 50%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20대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이제 자기의 수중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훨씬 더 접근이 쉬워지고 좀 그런 부분이 편해진다면 외제차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에서는 경쟁이 점점 힘들어져서 자기네 그 원가를 계속 깎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지금 판매 대수가 밀리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현대기아 그룹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환율 문제로 인해서 뭐 회계적인 상황뿐만 아니고 판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적인 부분도 물론이고요. 또 올 한 해에 신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또 하나의 K5 처음 나왔을 때 와 했던 것처럼 그런 획기적인 또 다른 좀 디자인의 신차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물론 그 환율과 관련해서만 이게 밀려난 건 아니지만요. 내수주들이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런 수출주와 내수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내수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했을 때 내수주는 아직은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내수주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사실 텔레콤도 며칠 빠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며칠 이제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번 얘기가 나왔던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고점 찍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 그 환율 문제가 우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대했던 바만큼 좀 그 결과를 기대한 만큼 잘 나왔다면 사실 수출주들에 대한 그 저가라 생각하고 싹 끌어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기대감에 못 미쳐서 오히려 실망스러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내수주를 담아야 된다는 게 확신이 생긴 상황이고요. 예, 어차피 뭐 수출주라고 하던가 아니면 가치주를 찾는다고 하면 대형주 중에서 뭐 수출주는 아직은 조금 아직도 관망은 하면서 네. 종목을 골라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요거는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이슈 두 가지 챙겨서 봤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 분석해야죠. 세 번째 이슈로 담아봤습니다. 네, 1980선 안착 시도했다가 오후장에서 이제 안착이 돼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좀 오르긴 했는데요, 과장님.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더 그냥 월요일인데도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이 막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주금에라고 오늘 장중내는 하품만 하게 되더라고요. 뭐 움직여야 뭘 해먹지 이런 생각인데. 정말 오늘은 특히나 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거 괜찮은 마감이라고 좀 봐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장중 뭐 하락해서 막판에 돌렸지만 사실 G20 찬물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안 좋게 출발하는 게 맞았어요. 맞았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 하나를 좀 이제 짜놨던 거는 이걸 왕서방이 구해주겠구나. 9일 동안 춘절 연휴 끝내고 네. 또 그 중국 춘절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 흐름이 비교적 괜찮았거든요. 여기에다가 중국 내 춘절 기간 내에 돈을 좀 많이 썼대요. 소비가 활성화됐고, 네. 뭐 여기에다 이제 앞으로 춘절 이후에 뭐 이제 중국의 어떤 뭐 3월 뭐 양회 기대감. 그러면 그동안 말씀하셨던 우리 조 과장님의 중국 관련주들도 잘 나갔을 거고. 그럼 제 시대가 오는 거죠 그때. 예, 그런데 네. 이제 정말 아쉽게도 중국 이제 몰아서 한꺼번에 확 반영을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생각만큼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환율이 1,080원 선에서 같이 일본 엔화하고 같이 반등 나와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좀 확보해 준 거고. 여기서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오후장에 좀 기대를 해봤죠. 뭐 오후장에 좀 상승적으로 크게 돌면은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좀 상승 반전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봤는데 오늘 아쉽게도 좀 중국발 훈풍은 기대에 좀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왕서방의 훈풍 빼면 결국 G20 실망감인데 그걸 어느 정도 좀 극복해낸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마감 자체 지수 때는 좀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 중국발 훈풍이 크게 뭐 많지는 않았다고 하셨지만 개별 종목 보니까 흐름 괜찮은데요. 예, 화학도 락앤락도 철강주, 그렇고. 뭐 락앤락도 뭐 오리온도 아주 괜찮았고요. 좋았고요. 예, 좋았긴 했는데 네. 시장 전체 결국에는 중국발 훈풍 춘절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춘절 수혜에서 이제는 경기 부양에 따른 어떤 소재 쪽에 대해서 좀 움직여줄 것 같았고 오늘 사실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은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어요. 강보합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 장은 이것저것 하면은 뭐 이 구간이 딱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나쁜 네, 결과는 나쁘진 아니었다. 않습니다. 네, 오, 예, 이런 평가 들립니다. 네. 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했던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건 손지수 주임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 투자자 외국인 기관 매수 매도 이렇게 보는 것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제법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는 걸까요? 중소형주로? 그거는 이제 계속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환율 문제도 계속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타격이 크게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 하지만 해결되지도 않았다라는 점, 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동안 지금 2월 중순까지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면서 이제 뭐 환율이든 뭐 뱅가드 문제든 물량이든 그걸로 인해서 급락을 많이 했었는데 대형주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직 반등을 하기에는
그런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금들이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쏠리는 것이 아닌가. 중소형주, 테마를 타는 종목들,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다면 그런 흐름을 잘 타는 것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첫 질문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정책적인 수혜주를 이런 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당히 이제 잘 움직이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좀 지켜보다 보면 그동안 급락했던 종목들도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내수주들 담아가는데 좀 작지만 급락하고 최근에 기관 수급들이 좀 받쳐주는 그런 업종들도 조금씩 눈에 띄고 예를 들면 있더라고요. 뭐가 있죠?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있는 게 사실 화장품 종목들이나 게임주들 네네. 굉장히 급락하는 거의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컴투스 그리고 정책적으로 대통령 관련된 주들 뭐 안랩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정말 그냥 대통령에 관련된 이슈가 사라지자마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약간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컴투스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나흘 지난주부터는 아주 깔끔하게 수급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정말 크게 급락을 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 수급이 살아있고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네네. 그런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남아있는 하루하루 동안 우리가 짚어봐야 할 변수들 뭐 있을까요? 조 과장님. 네, 일단 엔저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080원만 안착하면 우리 시장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포인트를 오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번 주에 뭐 FOMC도 있고 뭐 미국 그 저기 이제 무슨 주택 지표구나. 주택 지표고요. 유럽의 제조업 지표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뭐 이거 좋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시장 올라갈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지표 좋아가지고 우리 시장 올라갔으면 연초부터 되게 올라갔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이거 네, 시장에 네. 별로 영향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관심 주는 거는 역시 이제 그 EJ 아니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역발상 역발상. 이제 예, 수출주는 결국엔 수출주로 풀어야 되고요. 경기 민감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IT 2등주 어허. 그리고 화학주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화학주는 춘절 이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 인상 기대감을 분명히 이제 품고서 반등에 나설 수 있고요. IT 이중도 결국엔 버텨내고 있잖아요. 오늘 뭐 자동차 무너졌지만 IT는 괜찮았어요.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 IT와 자동차 좀 다르다. IT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IT 2등주 LG화학, IT 2등주는 SK하이닉스 그리고 화학주는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마트는 뭐예요? 오늘 개별주 하나 좀 말씀드려요. 네. 내수주 또 제가 이 상황에서 너무 또 이걸 또 수출주 뭐 화학주로 간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보험 하나 들려고 이마트를 네, 갖고 네. 왔는데 개별주지만 시총 6조 원 넘으니까 대형주입니다. 예. 이마트를 왜 갖고 왔냐면요. 최근에 이마트 주가 흐름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뭐 내수주 갈 때 심지어 뭐 대형마트 규제 뭐 이거를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롯데 쇼핑 같은 것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마트는 계속 소외가 돼 있어요. 하지만 이마트의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64%거든요. 삼성전자가 50%인데. 근데 이마트를 보유한 외국인들은 시세 차익도 먹은 게 없고요. 이마트가 그렇게 실적이 좋아서 배당 먹은 것도 없어요. 근데 뭐냐? 얼마 전에 무디스, 몇 달 전이죠. 무디스에서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이마트가 항상 대형마트 규제로 그쪽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어요. 그게 몇 달 전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삼성생명의 주가가 한 8만 원대 전후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잊혀져 가는 이슈가 됐는데 제가 이걸 이마트를 계속적으로 지켜봤는데 이제 삼성생명 주가 거의 공모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이 한 7.4% 정도 되거든요. 시가로 따지면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현금 흐름을 개선시켜라라고 분명히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가치가 조만간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을 좀 저는 좀 점치고 있다. 예,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바닥권이거든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이거 사놓고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지수 주인님도 전략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앞에서 하도 종목이랑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가 이제 별로 밋밋하게 나왔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BOJ,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될 건데 그 내용이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앞에 말씀하셨듯이 뭐 수출주, 대형주들의 매수 찬스냐 아니냐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도 IT 반도체 쪽 이제 매수하는 거 저도 이제 충분히 추천을 많이 예전에 드렸었고 고객들 네. 같은 경우도 정유주를 좀 담아가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 가져가면서 내수주를 챙기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과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손지수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